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 한일 관계 두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어때? 지난번 강의 재미있었습니까? 예,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초기 한일 관계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임나일본부설은 뭐야? 그래서 임나일본부란 말을 여러분 한두 번 듣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나일본부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같이 풀어나갈까 합니다. 왜 임나일본부 이 문제가 중요한가? 일본에서 이제 고대사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의 고대의 역사라는 것 자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초기 한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한일 관계는 거의 야요이 시대하고 그 다음에 고분 시대가 있다. 야요이 시대하고 고분 시대의 모든 문화 문물은 거의 90% 이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란 어쨌든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와 문물이 일본의 고대 문화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기 한일 관계 문제는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최초 역사 서적이 일본서기라는 책이 이제 8세기경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8세기경이라는 것을 그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죠. 7세기 중후반입니다. 중후반. 그리고 8세기라는 것은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그 이듬해 일본의 군대, 왜군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진출해서 백강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강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 이후 일본은 그 자기 문화의 어쨌든 젖줄로 여겼던 한반도에 대해서 확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한반도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세기에 자기 나라 최초 역사를 정리하는데 이게 모든 이제 야요이 문화와 고분 문화 그 이전의 모든 문화가 한반도로부터 배운 문화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일본서기에서부터 대담한 역사 왜곡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3세기부터 물론 야요이 시대에 조선으로부터 한반도로부터 변홍사 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3세기부터 우리 일본은 외는 그 당시에는 외라고 했습니다. 통일된 외 왕조가 등장했고 이 통일된 외 왕조가 신공황후 시절 3세기 중후반 360년경에 조선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황후 사만정벌입니다. 사만이라고 했을 때 마음 변한 진한. 그래서 조선 정벌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야 지역에다가 어쨌든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한 300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 이런 식의 어쨌든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역사 체계를 세우게 되는 게 그것이 일본서기예요. 일본서기.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 이제 그 명치신 이후에서 근대 역사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근대 역사학 이걸 이제 편사학이라고 합니다. 편사학. 편사학이라는 것은 처음에 편사학이 뭐야? 라고 봤더니 역사를 정리 편찬하는 학문,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넓은 의미 역사학이다 이렇게 하면 근대 역사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쓰는 학문, 역사라는 것은 쓰여져야만이 그게 역사가 되니까 그걸 편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본 편사학의 출발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공항우 사만정벌설, 즉 그로 인해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남부를 지배하는 지배 기구로서 어쨌든 임나일본과 있었다. 이것이 모든 일본 근대 역사의 가장 핵심적 주제이고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 서기 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 왜곡하는 날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제하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또 일제 시기 어쨌든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한일 간에 어쨌든 갈등 요소로 되고 있는데, 이런 역사 왜곡은 사실상 일본은 자기 나라 역사학이 출발할 때부터, 즉 일본 서기가 쓰여질 때부터, 또 근대 역사학도 그 출발할 때부터 일본 서기에 쓰여진 사만정벌설과 임나일본무설을 핵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세워야만이 결국은 제국주의 역사를, 일본은 이제 그것을 황국상환이라 합니다. 여러분, 일본 역사의 특징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고대에서 근대까지 이루어졌는데 수없이 많은 중국은 왕조가 교체가 되었을 거고, 우리나라도 고조선, 삼국시대,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 발해신라,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많은 왕조들이 등장하고 그 교체가 되는 역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 거냐? 처음에 일본 천황이 탄생하면서부터 한 번도 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만세일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 황제라는 것 자체가 일본 역사의 황제는 어떤 사실상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징적 구심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 이제 또 권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라는 것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그 전제 군주권이 확고히 확립된 황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황제를 차지하려고 싸우기보다는 그 밑에 이제 그 장군, 최고 장군이 되기 싸우는 권력 투쟁과 계급 투쟁이 그런 양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쨌든 만세일계의 어쨌든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일본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 자부심이 하여튼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는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일본의 어쨌든 그 역사학은 흔히 말해서 황국사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황국사관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제국주의적 침략, 근대 역사학에서 침략과 조선을 식민지하고 중국으로 침략하고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제국주의 역사학으로 복무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 황국사관을 극복하고 제국 역사 극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결국은 자주사관을 우리가 확립해야만이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뿌려오는 식민사가 어쨌든 잔재들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진은 이 내용과는 깊은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일본에서 이제 초기 왕묘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왕묘. 자, 그러면 이제 임나일본무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임나일본무란 시기로 보면 고대 시기. 결국은 4세기에서 한 6세기까지 한 200~300년 동안,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기네 야마토 정권이
그러니까 360년,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왜 신라를 구원해서, 왜가 신라를 공격하니까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5만 명의 어쨌든 병력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김해까지 가잖아요. 광개토대왕이. 그게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360년, 그러니까 4세기 말.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싸운 왜라는 것은 도대체 여기서 일본에서는 기네 야마토 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네 야마토 정권. 이게 하나 큰 역사의 쟁점이다. 어떤 쟁점인가는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가야 지방에 설치했다고 하는 식민지 통치기관이라는 거죠. 물론 식민지 통치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적 용어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미마나 미야케라고 합니다. 미마나라는 것 자체는 임나라는 말을 일본식 표현이에요. 임나. 그걸 미마나. 그 다음에 미야케는 이제 현지 지배기구. 원래 미야케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은 창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창고가 연상된다면 어떤 오사카에 미야케를 설치했다 하면은 야마토 정권에서 거기에 관리를 파견해서 그 창고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창고는 창고 지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창고를 채워야 될 거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실권자예요. 창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지 지배 기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을 창고 관리가 어원인데 그러면 쉽게 이제 창고 관리하는 그냥 일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그래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하는 이제 관리예요. 그 최고 관리. 그래서 미야케는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직할령을 의미한다. 그러면 임나 일본부가 이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네 야마토 정권이 이미 4세기 중마렵 왜 일본을 전체를 통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일본 서기에서는 3세기 말경이 되면은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대 이제 일본 어쨌든 역사학에서도 이런 견해를 그대로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 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란 무엇인가를 정리했고, 그럼 임나 일본부 설이라는 것은 야마토 정권이 조선의 가야에 식민 통치 기관을 설치하고 가야를 비롯 단순히 가야만 장악한 거 아니라 가야와 백제, 신라까지도 한반도 남부지방을 지배했다. 이런 그 학설이 임나 일본부 설입니다. 그래서 369년부터 야마토가 임나를 평정하고 463년부터 일본부를 두고 200년 동안 임나를 경영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골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나 일본부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일본서기 외에는 중국의 역사서나 또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단 한 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일본서기에만 기록된 그런 거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가장 그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금성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광개토대왕 능 비문 보면은 그 400몇 년도냐 장수왕 2년 때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특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등급보다는 특등급이에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면은 그 시기에 동아시아의 정세를 알 수 있는 가장 그 최고 어쨌든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금성문이다. 금성문이라는 게 바로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기비지방, 이제 오늘 강에서 쭉 이제 기비지방으로 가는데, 기비지라는 게 지금으로 하면 오카야마현
오카야마 현. 그러면 일본에 보면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오카야마 현, 나중에 좀 현에 있는 그것을 기비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조선식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기노조 산성이라고 합니다. 기노조라는 것은 귀신, 귀자거든요. 귀신의 성, 귀신이 살고 있는 성, 이런 의미예요. 이게 기노조 산성인데 기비지방에서 이제 세워진 조선식 산성이고, 그 정확하게 이제 성 건립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개 4, 5세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4, 5세기경에 이 기비지방에 산성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권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권력이 존재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왜 이 사진을 여기다 올렸는가 하면은 좀 더 이제 나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나일본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부분 일본 학계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지금은 주장하지 않아요. 해방 이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이것은 임나일본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나일본부설이 그럼 완전히 극복되었느냐 라는 점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일본 고대의 역사, 특히 초기 한일 관계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나일본부 가장 핵심적인 소재이고 주제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임나일본부를 좀 더 깊이 해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일본서기는 이제 차치하고 근대 역사학, 일본에서 근대 편사학을 만들 때 왜 임나일본부를 그대로 일본서에 있는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들고 나온 게 임나일본설이거든요. 근대 편사학에 있어서. 그럼 누구로부터 왜 임나일본서 날조를 시작됐는가,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일본 근대 편사학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역사학이랑 지금 역사학과가 있잖아요. 보통 그것은 학문기관에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학문기관은 아무리 그래도 모든 역사학에서 당파성이 완전히 극복될 수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해관계가 그냥 직접 결합되어 있지 않는, 그말로 과학적이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학문의 전당들이에요. 보통 고대든 중세든, 고대에도 뭐 태학과 같은 또 성균관 같은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쨌든 학문기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어쨌든 역사를 심각하게 애국하고 이런 것들은 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에 있어서 이 역사학이라는 근대 학문은 맨 먼저 도쿄 제국대학에 설치되어서 거기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그러면 근대 역사학이 처음 탄생했느냐? 이 말이 이제 군사작전을 토의하는 육군 참모부가 역사학서를 창시한다. 이게 참, 여러분 이 기준을 봐. 아니, 육군 참모본부라는 것 자체는 그 모든 군인들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목표로 해서 달려나가는 것이고, 군대의 모든 활동, 사업들은 모두 이 전쟁 승리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복종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종속시켜 나가는 것들이 군대라는 거죠. 그러면 군대에서 작전과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군대에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기관을 설치한 거예요.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
그래서 일본의 근대 역사는 바로 이게 육군 참모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참모부에서 뭘 했느냐? 가장 먼저 했던 것 자체가 일본 서기에 나온 임나일본부서를 근대적으로 다시 정립하는 거. 왜 그랬겠어요? 일본 육군 참모부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조선으로 다시 진출해서 조선을 식민지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자인 청나라하고 싸워 청일전쟁을 하고 또 한반도를 넘보는 러시아와 싸워서 러일전쟁을 치른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1차적으로 한반도를 지배 장악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 모든 활동과 목표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왜 그런 군대에서 역사 연구를 해? 이런 거잖아요. 왜 역사 연구를 해?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일본의 근대 편사학은 군국주의 침략 목적의 철두철 및 복무한 어용과학으로서 출발했다. 1872년에서 3년경부터 한반도, 그 다음에 만주, 이런 거에 일본 육군 장교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정보 활동, 정탐 활동을 위해서 흔히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간첩으로 파견한 거예요. 거기서 이 한반도를 진출하고 이 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이 거리들을 찾는 거야. 이렇게 한 결과 1880년 황조병사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육군 참모본부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인데 여기에 이제 신공항후 사만정벌, 웅신, 인덕천왕후, 신라정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대 일본이 조선을 종속시켰다 라는 요지의 책을 쓰고 1882년 8월에 육군참모본부 편찬과에서는 임나고고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여기에 임나일본부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84년 경에 사가와 가게노부라는 일본 육군 중위인데 나중에 이제 이걸로 인해 대위로 된 것 같은데, 이런 육군 대위가 이게 아까 간첩 활동할 때 어스렁 하다가 지반 고구려 어쨌든 국내성이었던 지반 지역에 어스렁거리다가 거기에서 이 광개토대왕 능비를 발견한 거. 물론 그 현지 주민들이 그걸 이미 발견해가지고 이 능비를 탁본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상태 속을 보고 나서 자기도 거기에 능비문 탁본 쌍구본을 이제 한부 얻어가서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걸 한 수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회열록이라는 5집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광개토대왕 능비문을 연구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광개토대왕 능비의 일본 서기에서 제기한 신공항후 조선 사만정벌설과 관련되어 있는 일본의 어쨌든 병사들이 조선에서 활동한 그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광개토대왕 능비는 그 시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광개토대왕 능비를 발견하고 그 능비 탁본을 가져온 것들이 얼마나 이 대형 사건이 된 거잖아요. 자기들도 사실상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침략적 학설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합동참모부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도 이제 근대적인 어떤 도쿄 내가 만들어지고 여기다 국사과가 이제 설치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연구했던 것들을 다시 다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서부터 일본 역사 연구가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은 도쿄대 국사과로 중심이 옮겨간 이후에도
그러면 이런 기본들이 극복되느냐? 학문의 어떤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다시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느냐? 일본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성된 역사의 기본 접근 방식이 기본 틀이 그대로 계승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식민사관이랑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 자체는 식민사관의 뿌리를 이제 먼저 파헤쳐 봐야 돼. 이제 임나일본부를 이해하려면 식민사관의 뿌리를 파헤쳐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조동근론이에요. 동조동근론. 동조동근론이란 뭐냐? 한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 한국 사람과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하나 뿌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한동종, 같은 종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한동조, 동조는 같은 한 조상 밑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 조선이 형이 아니라 자기들이 형내 집안, 조선은 아우 집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동조. 그 다음에 내선일체론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게 일한동종, 거의 뭐 우리는 같은 뿌리야 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조론, 한 조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형네 집이고 이제 한반도 너희들은 한국인들은 동생이야, 동생집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선은 하나다. 이게 내지라는 거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일체다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발전되고, 이것이 식민사관의 가장 뿌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해서 임나일본부서로 이것을 이제 변형된 다양한 학설들이 많이 선전되고, 이 시기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이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이게 미술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미술 행정가예요. 미술 행정가인데 이게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술 행정가인데 1860년 191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선 일본의 각성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일본의 각성. 이 내용을 보면 참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시조 단군은 일본의 시조 동생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시조 이름 막 일본어로 복잡한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생략해서 우리 단군은 자기 나라 시조의 동생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조선은 신공하고 삼한 땅을 점령했던 3세기 이후 500년 동안, 아까는 임나일본부 보면 200년인데 다시 500년 늘어가지고 일본을 지배했던 속주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러일 전쟁 승리에 조선을 식민지화한다 해도 결코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니네 땅 다 이게 지배를 했고, 우리 모든 니네들 문화가 우리가 그때 지배하면서 전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원상복귀다. 역사적인 원상복귀일 뿐이지 침략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오카쿠라 텐신이고,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선의 고분에서 나오는 출토품이 일본 고분에서 나오는 출토품과 쌍둥이처럼 닮은 것만 봐도, 이건 쌍둥이처럼 닮았다 이건 맞잖아요. 그건 보아도 일본이 태고 쪽부터 이미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완전히 거꾸로 이제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런 거죠. 똑같은데 원래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똑같이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일본의 문화를 조선이 배워 가지고 똑같은 문화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또 이것처럼 이제 동조동근론을 좀 대두하는데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할 건데, 일본 5천엔에 이제 그 사람 사진이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일본에서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건데,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해요. 1905년에 무사도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뭐 그 책 내용을 보면 일본인은 진짜 고매하고 진짜 모든 어떤 세계 속에서 우수하다.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우리 민족은 그러면 세계 최고 민족이다. 우수하다. 그런데 반면에 조선인은 풍모로 보나 생활 상태로 보나 도저히 20세기 인종으로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이고 민족으로서 생존의 기한은 끝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조선반도에 들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비난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일본의 어쨌든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 좀 미국은 일본을 죽여주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05년 9월 포츠모드 조약 체결을, 이게 뭐냐면 러일전이 끝나고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죠. 이 조약 체결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 일본 대표단의 일원인 가네코 겐타로를 백악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만나서 카리브해 연안지 쿠바를 미국이 지배하듯이 황해 연안 지역인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미국은 인정한다. 이처럼 미국은 1870년대 이후에 있어서 1910년대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모든 문제들이 대해서 일본을 지지했어요. 조선과 문제,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일본 편을 들은 게 미국이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1905년 러일전 무렵에 있어서 일본에서 우리 조선을 어떻게 멸시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멸시를 하는 것과 함께 사실상은 동조동군론을 또 어떻게 설파했는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10년을 전후한 시기는 어땠느냐. 전후한 제기한 국산이라는 1890년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요. 국산이라는 책은 일본은 신국이다. 신은하라고 조선은 일본에 복속했었다는 사상을 설파한 거고, 일한고사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신라가야는 일본의 동생뿌리였다는 이런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주목할 사람 중에서 기타 사다기치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동조동군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란 동지의 복고와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합병은 한국을 멸망시켰다 봐서는 안 된다. 태고적의 모습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신공항 사만정부 이후에 그때 그 태고적의 모습으로 복귀시킨 것이고, 여기서는 조선은 빈약한 분가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부강한 본가다. 그래서 부강한 본가가 빈가를 거느려 가지고 결국은 그 너희들을 먹고 살고 발전시켜 해줄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에 복귀한 이상 빨리 일반 국민의 동아에 천황폐하에 충실한 신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일합방을 미화하는 그런 것을 했었고, 거기에 그 사상적으로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동조동군론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일제시대 때는 그 식민사관의 산실이란 것이 만선 지리역사조사실. 만선이란 게 이제 일본 철도 이름이잖아요. 일본이 만주 철도 이름인데, 지리역사조사실을 1924년에 이제 했는데, 여기에 시라토리 구라치키가 설립을 주도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성원들이 소키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키치, 이 사람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이 사람 뭐냐면은 여기에서 고사기 및 일본서기 신영구 임나 강역고 해서 여기 이 사람이 쓰다가 있잖아요. 임나 강역고라는 책에서 일본서기에 보이는 모든 지명들을 모두 다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다 다 갖다 때려 맞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것을 역시 근거 억지로 내세우고, 예를 들어서 남원에는 뭐가 있었다고 하죠? 남원에? 무슨 국. 그 다음에 하동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명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삼국 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 제기한 거예요. 불신론은.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목하는, 일본에서 그 사람 책들이 이 일제시대 때 금서가 된 게 몇 권 있어요. 아마 감옥 생활도 좀 했을 거예요. 즉, 이모는 황국사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역사계에서는 양심적 역사학자로서, 그래서 일본이 멸망한 이후 1940년 일본의 역사학이 가장 거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양심적인 학자였느냐?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조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식민사관을 설파하고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스다 소키치, 이케우치라는 사람, 또 우리 이병도 박사의 스승 누구죠? 이만희시류, 금서룡,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 자체는 임나일본문 기초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 동군론은 해독성, 동군론이 어떻게 쭉 일본 역사계에서 뿌려내고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봤고, 이 동군론 해독성이 임나일본무설이라는 것 자체는 일본의 조선 침략과 지배를 합리한 반동 학설인데,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한민족, 조선민족의 넋을 빼앗아서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퍼뜨려 민족 자주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임나일본무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내부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목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다. 옛날 3세기 신공호가 하만을 정벌해 전부 우리 땅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우리 땅이었는데, 어찌어찌서 우리 땅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에 뭐 침략하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의 땅을 되찾는 그런 것이다. 복귀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고주의적 야심을, 옛날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 일본 사람,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 여러분도 알겠지만, 만주는 우리 땅, 만주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어떤 대중적 분위기가 있듯이, 일본도, 야, 신공화 사만정벌에서 우리 땅이었는데, 왜 지금 우리 땅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야심을 이제 부추기자는 거야. 그래서 대륙 침략으로 자기 나라 국민들을 내보는데 가장 이런 어쨌든 임나일본설이 유효한 그런 학설이다. 그래서 이 임나일본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고 대륙 침략하는 데서 가장 사상적으로 주요한 타겟가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상적으로 그것은 조선 사람들을 침략의 정당성으로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의 민족혼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한테는 복고주의적 야심을 막 불을 지르는 거죠. 옛날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과 이건 좀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이 동네가 있잖아요. 일본에 이게 뭐겠어요? 뒤쪽이 산입니까? 산이 아니라 뭔가 언덕 같아 보이는. 언덕, 성곽, 묘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면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묘지예요. 일본의 어떤 묘 형태를 뭐라 하죠? 4세기 이후에 고분 시대에 가장 일본의 어쨌든 묘 형태. 그러니까 앞에는 원형이고 뒤에는 네모난.
전방 후원분. 그러니까 앞이라고 했을 때 묘지 끝이고, 이게 원래는 앞은 이제 우리가 묘에 가면 절하는 그것이 앞이잖아요. 그 앞은 네모난 거고, 뒤에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봉부 있는 것은 이제 동그란 거. 그래서 전방 후원분. 이 전방, 이게 하나가 전방 후원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식민사학의 뿌리가 뭐냐? 아까 임날보무 설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 시대에 보면은 한반도에서는 이 흔히 보면 임진강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 지역은 조선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북쪽 지역은 한사군, 특히 낙랑군이 평양에 있어가지고 중국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한반도가 이제 문명화되었다. 반면에 남쪽은 3세기경부터 4세기죠. 369년 신공항 후 이제 사만정별 이후에 한반도 남부 지방에 어쨌든 일본의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발전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의 문화를 생산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 경제, 정치, 군사, 문화가 발전해 나가려면은 반드시 어떤 높은 문화를 가진 다른 그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조선반도, 한반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성 자체가 태고 쪽부터 자기 혼자서는 사회를 발전시킬 수 힘이 없는 열등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결국은 역사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 정체성론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메이지 유신 그 무렵에 있어서 한반도와 일본의 역사 발전 단계로 보면은 이 한반도가 일본보다 약 600년 동안 발전이 뒤져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600년. 그러니까 이 1800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하는 이 근대 혁명을 하고 있는 이때 한반도는 거의 이제 자기 나라의 중세라고 생각되는 그 막부, 그러니까 그 막부 시대 이전, 뭐라 하죠? 그 막부 시대 이전을 해이안 시대, 해이안 시대 다음에 해이안 이제 나라. 아니 그 해이안 그 다음에 막부 시대인가? 아니, 막부는 그 이전에 있었고 그 이전에 그 귀족 정권 시기였을 거예요. 헤이케 정권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 12세기, 11세기 그 무렵 있잖아요. 18세기, 19세기 때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 일본 상황과 그 정도로 이제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후진성. 그래서 이제 정체성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외인론이에요. 외인론이 뭐냐면은 남의 힘에 의거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온 민족이다. 아까 말한 낙랑건과 임나설이 그 대표적인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민사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 어떤 기본 틀이.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과연 이 두 가지 정체성론과 애인론에 있어서 완전히 해방되었는가? 극복했는가? 정체성론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발전에 대한 것은 믿는다라고 하겠는데, 외인론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었는가? 자유로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한 거, 여러 가지 발전한 거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기술과 또 외자를 도입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외인에 의해서, 다른 나라 힘에 의존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북한이 왜 전부 다 문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발전을 이룩할 수 없게 되고 언젠가 그래서 북한이 망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다른 나라 지원과 도움과 그런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애인론에서는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언뜻 그런 생각들에 빠져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동조동군론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오늘 강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임나설의 기본 사명은 조선 사람들의 민족적 열등감을 심어줘야만이 식민지 통치에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바나라는 학자는 조선과 일본은 600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임나설이 일본의 조선 한반도와 대륙을 침략하는 사상적 기동이 되었다. 따라서 동조동군론과 임나설은 단순히 학술적 영역에서 다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 하나 국책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조동군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못된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걸 볼 때, 이 하타다 다카시라는 학자가, 그래도 양심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지러진 조선 사상, 이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 사상이란 게 역사 사자에다가 그 상이라는 것은 어떤 영상, 상, 그런 거죠.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보면 조선 사회는 자주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역사는 자주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그래서 고구려가 동아시아 최대 강국이 됐던 것은 고구려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은 도움에 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주적 발전이 없다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자력으로 자기의 역사를 만들 수 없으며 문화면에서도 중국 문화에 압도되어 그것을 수용할 뿐이지 독자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미시나 소예의 조선사 개설이 대표적인 건데, 여기서 타율성론이 이제 제기됐다는 거죠. 타율성. 조선 역사의 특징은, 한반도 역사, 우리나라 역사의 특징은 타율성론이다. 다른 나라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만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해 왔다. 그래서 결국 가장 주된 측면들은 임나일본부설이 끝난 그 이후에는 중국 역사에 의해서 중국 문화에 압도되어 그걸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어떤 지금의 역사학자들도 상당 부분 이런 타율성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모든 역사적 접근을 보면은 이 문화가 어떤 고분이 발굴되고 새로운 유적 유물이 발굴되면 이것이 어느 나라부터 들어왔는가, 어느 나라 배웠나 이거죠. 뭐 남조 문화, 북조 문화, 뭐 남방 문화, 북방 문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대로부터 개성한 문화를 자체의 문화로 발전시킨 것이 기본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영향을 배제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끊임없이 어느 한 나라 문화는 자기 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개성하고 또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 상식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이런 기본 상식에 충실한 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다. 또 두 번째는 일선 동조론이라는 조선 역사를 보는 것이 일선 동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대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양자 사이는 봉과 분과 관계에 있다. 그건 아까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의 후진과 낙후를 주장하는 정체성론. 이게 정체성론인데, 이것은 외인론, 이것은 정체성론, 그 다음에 일선 동조론. 그래서 명치 이전의 일본인들은 사실상 이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 학자인데, 명치 이전의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일본보다는 자기 나라보다 문화의 선진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었고 객관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게 뭐라 하죠? 통신사 가면은 어마어마한 국고를 그 때려 박아가지고 그걸 맞이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한반도로부터 고급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조선 초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 애구들이 또 일본 그 지방의 뭐죠? 그 호족을 뭐라 그러죠? 다이묘들이 이제 이 조선 정부에 애걸복걸해서 이거 한번 주세요. 이거 하면 뭐냐면은 대장경 좀 주세요. 이렇게 그것을 받아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에서 대장경을 받아왔다. 그만큼 조선을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 일본보다 월등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일본 서기에는 그만큼 8세기 때 쓰여지고 잊혀져 있었던 거죠. 그걸 다시 끄집어낸 것은 사실상은 명치 시인의 근대 역사학자들이라고. 그런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명치 유신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들 깔보고 후진 낙후에 대떨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지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일본에 안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근대 사상은 모든 근대 유명한 일본인 어쨌든 정치가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조선의 낙후와 그 사실 말하면 조선 멸시론을 주장하면서, 그런 조선을 멸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조선이라는 것은 이런 원래부터 낙후한 민족이고 정체성론, 외인론, 뭐 자주적 발전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진 거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후쿠다 덕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경제 조직과 경제 단위라는 책에서 조선의 봉건제도 성립 이전 단계다 지금. 형이 18세기, 19세기 말이 돼가는데 이 봉건정 제도 성립 이전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예제 사회라는 거야. 그렇게 주장. 일본 헤이안 시대 단계다. 아까 헤이안 시대 9에서 12. 아까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본 어쨌든 역사학계를 비판 폭로한 사람이 하다다 다카시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 많이 되는데, 임날 부분 과연 조선에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근대 고고학은 뭐 당연히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 학자들이 시작됐는데, 그 고고학의 목적, 일본의 역사의 목적 자체도 그러하거든요. 고고학의 목적 자체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또 임나일보서를 고증하고, 낙랑군은 제평양서를 고증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고분이라든가 역사적 유적 유물들을 객관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도 했냐면은 이거예요. 세키노 다다시의 조선 고적 조사 보고서라는 책을 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학회가
이 낭랑 유적 유물을 발굴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일기에서 쓴 게 이제 그는 가는 곳마다 낭랑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자기 일기에 있잖아요. 자기 일기에 북경 유리창가에서 낭랑 유물을 마구 사서 총독부 박물관을 보냈다는 거죠. 그 보내서 북경에서 샀다고 안 하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이제 발견했다 해가지고 총독부에다 이제 보고서를 내고 이런 이 조선 고적 조사 보고서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그 일기 자기 일기에 이런 식으로 중국 베이징에 가서 사가지고 그게 이렇게 낭랑군 평양설이 바로 이렇게 조작됐다. 이게 일본의 역사계 풍토 자체가 그때부터 이 황국사관, 제국주의 사관에 있어서 그야말로 학문의 엄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이 자기의 목적에 복무시키는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임나일보무서를 입증하기 위해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어떤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 동안 김해와 창녕과 이 남부 지역을 해지고 나온 거죠. 지금 창녕 이게 여러분 여기 가보셨습니까? 창녕에 있는 고분군에 가보면은 이 야스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1918년 겨울부터 1919년 봄까지 몇 달 사이에 100여 개 이상의 고분을 파헤쳤다. 여기서 저는 고분을 발굴했다고 표현 안 합니다. 파헤친 거예요. 아니 3개월 동안에 몇 개월 동안 겨울부터 봄까지 몇 달 사이에 100여 개 고분을 그걸 어떻게 발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 파헤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놓고 발굴 조사 보고서를 하나도 안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파헤친 이유는 여기에서 임나일보무서 관련된 그 어떠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었고 그러나 이렇게 파헤쳤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 찾아내면 그 다음에 이 칸 마사모토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일제시대는 아니고 그 이전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소노가미 신궁의 궁사예요. 궁사라는 것은 신궁, 절이라고 보면 되면 신사를 관리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 신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금지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년, 700년 시기부터 한 1000년 동안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던 곳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혈안이 된 거예요. 칸 마사모토가 임나일본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가 이제 좀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밀 뭐라고 하냐 비지라고 하면 맞겠죠. 비밀 장소, 비밀 창고 이것을 열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다 아는 그 유명한 칠지도가 나온 거예요. 칠지도. 그래서 이 칠지도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고를 집필해 가지고 결국 그 칠지도는 이제 백제의 왕이 외국 왕에게 이게 갖다 바치는 진상품이다. 이것은 그 당시 일본이 백제를 우위에 있어가지고 지배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칠지도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이제 논쟁이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칠지도. 그게 진상품이냐, 하사품이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 칠지도는 문투가 전부다. 그 다음에 후왕에게 보낸다는 그 문자가 있어요. 후왕이라는 제후에게 보낸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백제 왕이 자기의 제후로 있는 그 소국, 일본 내는 어떤 소국 왕에게 보낸 하사품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임나고를 썼던 거죠. 그만큼 이제 이런 식민사를 임나일본부를 이제 입증하기 혈안이 된 사람이 시바타, 이마니시 도리, 아까 그 궁서령 있잖아요. 궁서령이지.
하마타 야스이, 아까 야스이 얘기했죠. 우미하라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한반도 남부 지역을 샅샅이 파했지만 단 한 점의 유적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망 후에도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를 고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1949년도에 나온 임나흥방서라는 책이 있는데 세이마츠라는 이런 어쨌든 역사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아까 말한 건 황국사관이 많이 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임나일본부가 필요했던 것은 식민지 시대 때 필요했던 건데 식민지가 이제 해방되었는데도 왜 임나일본부를 내려놓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것은 또 우리나라 학계도 좀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학이 처음 시작된 게 일제강점기 시대, 특히 경성제국대학 역사학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한 이만희시 류 그분이 이제 경성대학 교수에서 그분의 제자가 유명한 이병도 선생이고, 그리고 이병도 제자들이 지금 한국 역사학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학계 출발이 하기 때문에 선배 학자에서 세우는 학설의 틀을 벗어나, 이게 역사학계도 약간은 도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받으면 선생님 논문 심사 선생님 있고 선생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학위가 통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학설에 벗어나는 새로운 학설을 내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선배 학자들 세우는 학설의 틀에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임나설이 유지돼야 일본 열도 내에 있는 방대한 조선 문화들, 이 두 번째 문화가 큰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문화의 보물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보물창고. 왜냐하면은 일본은 외세의 침략이 없었잖아요. 몽골이 뭐 갈라다 실패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를 많이 겪죠. 물론 국내 이제 그 다이묘들끼리 전쟁은 있었지만 외국 세력이 침략한 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우리는 고구려의 유적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구려 망하면서 없어졌잖아요. 서적을 비롯해서. 근데 일본은 옛날에 유적들이 그만큼 이제 없어지지 않고 거의,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문화의 보물고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런데 특히 자기 이제 일본 문화의 원류라 생각하는 야요이 문화하고 고분 문화 시대의 모든 문화들을 일어나는 임나일본부란 기본 학설이 없다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뿌리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방대한 조선문을 자기들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해설할 수 임나일보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나설이 부정되면 일본 고대사 체계 자체가 완전히 뒤엉클어진다. 그래서 조선식 산성을 비롯한 조선계통 유적 유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임나일본설에 관련해서 모리 교수라는 일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 나왔다고 느껴진다. 이 사람들이 임나일본 조선에 있었다는 걸 약간 믿는 쪽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300년, 40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하는데 최소 200년 지배했다면은 그야말로 하나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묘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런데 너무나도 안 나왔다. 전쟁으로 갔다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무덤들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성세를 쌓은 것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 국내에 수혈식 집자리도 많이 남아있는데 생각하면 조선반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4세기 후하면 아마도 정권 출병이란 긍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그래서 일본 학계는 버리지도 못하고, 이제 어쨌든 그걸 입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최근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3세기에서부터 한 6세기, 7세기까지
일본이 조선 남부에 대해서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임나 일본무사라는 것은 식미 통치기관을 설치했다는 것은 약간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은 부분 이런 흐름에 부안해동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나 일본무설에 대해서 그 근거를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1963년 1월 달에 북에서 이제 역사 과학이라는 어쨌든 잡지와 비슷한 거죠. 학술 잡지. 학술 잡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만 399 일본 열대 내 분국에 대해서 사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사만시대죠 이게. 그래서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시대. 이 사만 삼국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가지고 뭐냐면은 일본 열도에서 분국을 설치했다 이거죠. 분국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걸 이제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제후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백제의 실제로 과정을 보면은 자기 어쨌든 이게 본국이었고 자기는 자기가 후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후국이 이런 관계인데 북은 점잖은 거예요. 그 분국, 백제 계통의 소국 이런 거예요. 분국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었어요. 그래서 4세기 후반부터 2세기에 걸쳐 야마토 정권 임나 일본부를 두고 남부조선을 지배한 적은 없다. 그와 반대다 이거예요. 진실은 그와 반대로 조선 사람들이 서부 일본이나 기내 지방 각지에 진출해서 그 지역에서 개척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랄까 허벌판을 개간해 가지고 논을 풀고 논을 만들고 거기다 촌랑을 만들고 거기다 여기서 고대 문물을 전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개척한 거죠. 역할을 수행했고 4세 기내 야마토 정권은 야마토 지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사카 동부 지방이에요. 지금 나라가 있는 지역, 나라시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의 지방 호족 연합 세력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사카 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소국들이 있을 거잖아요. 소국 연합 정권에 불과했고 서부 일본 여기서 보면 오사카 지역을 이제 기내 지역이라고 하죠. 아까 기비 지역, 오카야마 지역. 그 다음에 저기 서부 일본 끝인 후쿠오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전체를 이걸 서부 지역, 오사카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서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도쿄까지는 관동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부 지역을 통합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나라 분지 중심으로 한 이게 오사카 동쪽의 나라시 그 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소국들인데 그 호족 세력들의 연합 정권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에 출병할 경제력,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를 논증하기에 관계도대학 능비와 백제 칠지도 명문들을 분석을 철저히 고정을 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노국, 이도국, 일본 내에 난 최초 소국들 있죠. 말로국. 이게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미구모 미나미 소지 왕묘 이거 미구모 미나미 소지 왕묘인데 이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건데 일본 최초의 소국왕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소국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 소국이 어디면 이토시마 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지역에 일본 최초 소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세기를 전후한 시기다. BC 1세기 또는 AD 1세기 그 어간. 그리고 최초 이게 미구모 미나미 왕묘가 최초 왕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이전보다 빠른 왕묘가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논문을 이제 아까 63년도에 발표했잖아요. 일본 열대 분국이 있다. 그게 조선산을 건너가서 조선식으로 예, 조그만 예, 지역에 이제 국가 권력을 세우고 이걸 소국이라 얘기합니다. 소국 세우고 그 일본 문화를 개척해왔다. 이런 것이겠죠. 1966년도에 초기 조일관계 연구라는 책을 사회과학원 출판사에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후나야마 고분 출토 카르 명문에 대해서를 이제 또 발표하고 거기서도 이제 후나야마 고분 출토 카르는 어디에 있냐면은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일본 학자는 이 칼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야마토 정권이 하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기서 나온 이제 금동 신발과 이런 것들은 나주에 있는 고분에 나온 거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 이 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야마토 정권이 내려준 칼이 아니라 백제에서 보낸 칼이에요. 하산. 그다음 거의 모든 거기서 이제 고분에 나온 문화 문물들은 백제의 문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서적으로 출판했고 이 서적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1990년 최종판이 90년대에 나와가지고 초기 조일관계 연구라는 책으로 한 3권짜리 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라딘 같은 데서 보면 구매를 하면 구매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고고학연구소 집단이 중국 동북지역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조사를 통해서 관계토대양 능비를 재검토하고 이래서 이제 391년 기사 있잖아요. 여러분 쟁점되는 기구 그걸 재해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은 임나일보무설이 뿌리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보무설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사상적 뿌리에서 나왔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파탄되어 가는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 계속 임나일보무설에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